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를 둔 40대 아빠입니다. 아내를 처음 만난 건 대학생 때 첫눈에 반해 결혼했습니다. 정말이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여자였고 그녀와 함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도 얻었습니다. 제가 직장도 번듯했던지라 우리 가정의 삶은 늘 안정적이었어요. 아내 역시 저에게 늘 사랑만 주며 뭐든 더 해주지 못해 안달이었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도 태어난 후에도 때때로 사랑을 가득 담은 도시락을 챙겨주는 것은 기본. 제가 야근을 하는 날에도 퇴근하는 저에게 수고했다는 한마디를 해주려고 기다리던 여자. 그런 아내가 사라진 건 아이가 태어난 후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저는 퇴근을 한 뒤 바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오랜만에 칼퇴근이었던지라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된장찌개에 생선까지 맛깔나게 구워 저녁상을 차려주었어요.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고 하는데도 한사코 말리며 좀 쉬라고 직접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들고 현관을 나섰습니다. 아이는 이미 잠이 든 상태였습니다. 저는 잠든 아이의 옆에서 새근새근 숨쉬는 소리를 듣다가 잠깐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오래 잤나 싶어 눈을 떴을 땐 이미 자정이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조금 이상했습니다. 평소라면 아내가 와서 저를 살살 흔들며 침대에서 자라고 깨웠을 테니까요. 그 순간의 느낌을 기억합니다. 안방 안엔 아이와 저의 숨소리만 있었습니다. 이상해서 침대 위를 보니 정말 아내가 없더라고요. 저는 아이가 깨지 않게 거실로 나갔습니다. 혹시 TV를 보다가 잠이 든 건가 싶었어요. 그러나 거실의 TV는 꺼져 있었고 어디에도 아내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저는 놀라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노크를 했지만 대답이 없어 무작정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나 불이 꺼진 화장실 안에도 불을 켜고 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부엌 뒤에 다용도실에도 옷방으로 쓰고 있던 작은 방 어디에도 아내는 없었습니다. 혹시 몰라 안방 안에 화장실도 들어가 보았지만 역시나 아내는 없었어요. 다시 거실로 나오는 저는 그제야 신발장에 아내의 신발이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갈 때 신었던 슬리퍼가 없더라고요. 말도 안 돼. 믿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급히 휴대폰을 찾아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휴대폰은 거실 한쪽에 있었어요. 저는 그제야 확신했습니다. 아내가 음식물 쓰레기를 버린 뒤 돌아오지 않은 것을요. 저는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2살짜리 아이가 자고 있다는 사실로 잊은 채로요. 아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난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내가 어딘가에 쓰러져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머릿속이 새하했습니다. 밖으로 나왔지만 모여서 수군거리는 사람들이나 이상한 동태는 느껴지지 않았어요. 저는 일단 음식물 쓰레기장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가는 길에도 쓰레기장에도 아내는 없었어요. 주변을 뛰어다니며 다 찾아봤지만 아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했는지 당직 중이던 경비 아저씨가 와서 묻더라고요. 무슨 일이십니까? 저 아저씨, 혹시 여기 젊은 애기 엄마, 아니 여자 못 보셨어요? 음식물 쓰레기 봉투 들고 손에 라텍스 장갑 끼고 또 뭐더라? 앞치마도 하고 있었는데. 글쎄요, 언제 나왔는데요? 조금 전인가요? 조금 전이면 아무도 없었는데. 아니요, 2시간도 더 됐어요. 분명 음식물 쓰레기만 버리고 온다고 했는데 사람이 돌아오질 않아요. 제 얘기를 듣던 경비 아저씨는 대수롭지 않다는 듯 말했죠. 에이, 2시간? 그 정도면 어디 바람 쐬러 갔거나 깜빡 잊은 게 있어서 사러 간 거겠죠.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집에 가서 기다리세요. 금방 돌아올 겁니다. 아내의 휴대폰은 집에 두고 나온 참이었습니다. 저는 제 휴대폰을 손에 쥔 채 아파트 앞에서 하염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아내의 모습은 그날 이후 어디에서도 볼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저와 2살 난 아이만이 남겨졌습니다. 저는 아이를 돌보기 위해 회사까지 관둔 채 아이를 등에 업고 아내를 찾아다녔지만 아내는 마치 원래부터 이 세상에 없었던 호련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아내가 정말 내 곁에서 사라졌다는 걸 받아들이기까진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나중에는 아이까지 뒷전이 되어 미쳐 지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를 돌아보는데 그새 아이가 많이 자랐더라고요. 제가 돌아오기만 기다렸다가 저를 보고 방긋방긋 웃는데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아이는 아내가 내 곁에 존재했음을 증명하는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우리 두 사람의 결실이기도 한 그 아이를 보는 게 고통스러웠나 봅니다. 저는 다시 직장을 구했고 아이를 돌보며 틈틈이 아내를 찾는 일을 이어갔습니다.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아이는 무럭무럭 자라 초등학교 5학년이 됐습니다. 저는 새 직장에 들어갔고 아이를 키우며 아내를 찾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서툰 아빠였다 보니 아이는 스스로 많은 것을 할 줄 아는 아이로 자랐어요. 또래보다 성숙한 편이어서 어른스럽다는 말을 많이 들었어요. 그런 아이가 한편으론 짠하다가도 아내 없이 둘이 살아남아야 했기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일이 일찍 끝나 아이를 데리러 가던 날이었어요. 아이의 학교 근처에는 새로 지었다는 고급 주택이 있었습니다. 아이를 데리러 갈 때마다 보면서 탄성을 지르던 곳이었어요. 만약 아내가 계속 곁에 있었다면 좋은 직장에서 꾸준히 일하며 이런 집도 살 수 있었겠다는 생각도 하면서요. 그날도 그 고급 주택단지를 지나가던 참이었습니다. 단지 안 저 멀리 유독 눈길을 끄는 여자가 있었어요. 그때까지 어떤 여자와도 소개팅 한 번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주변에선 많이들 권유했어요. 심지어는 장모님까지도 이제 그만 본인 딸을 잊고 다른 여자를 만나고도 하셨습니다. 그때마다 전 장모님을 의심하기도 했어요. 혹시 그 사람한테서 연락 온 적 있어요? 몰래 연락이라도 왔으면 소원이 없겠네.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사는 내 심정은 오죽하겠어. 그런데 어떡해. 자네 혼자 애 키우느라 좋은 직장까지 포기하고 그렇게 사는데. 너무 거짓말처럼 사라진 아내로 인해 때때로 열등감을 느꼈습니다. 어디서도 아내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았어요. 차라리 죽었다면 연락이라도 왔을 텐데 결국 아내 스스로 내 곁을 떠났다는 소리 같더라고요. 내가 아내를 섭섭하게 만들었었나? 잘못했는데 용서를 구하지 않고 넘어간 일이 있었나? 생각에 생각이 꼬리를 물어 밤잠을 설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살아왔으니 다른 여자를 어떻게 만났겠어요? 그런데 그 고급주택 안에 여자에게 눈길이 가는 겁니다. 저 자신이 어이가 없어서 이제 나도 많이 외로운가 싶어 헛웃음이 다 나던 차가 이동하면 할수록 그 여자의 얼굴이 점점 더 잘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그 여자가 제 차가 가는 방향으로 걷고 있었어요. 여자가 가까워질수록 저도 모르게 여자에게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불쑥 바람에 날리는 머리카락이 나무에 살짝살짝 가려 보이지 않는 옆모습이 제 눈에 너무나 익은 모습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럴 리가 없잖아. 어느새 저는 그 여자가 움직이는 방향을 따라 운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여자가 제 쪽으로 고개를 돌렸어요. 저는 순간 브레이크를 밟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저를 본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무심코 돌아본 뒤 다시 제 갈 길을 가더군요. 저는 너무 놀라서 시동을 끈 뒤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곳에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건 까맣게 잊은 상태였어요. 저는 여자의 뒤를 따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네, 그 여자, 제 아내와 너무 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크게 부를 순 없었어요. 10년 만에 닮은 사람을 처음 본 순간이었습니다. 그저 닮은 사람일 수도 있고 제가 너무 오랜만에 닮은 사람을 봐서 판단을 제대로 못하는 걸 수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 여자의 뒤를 계속해서 쫓아갔습니다. 그런데 보면 볼수록 뒷모습마저 너무나 닮은 겁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당장이라도 여자의 팔을 붙잡아 세우고 싶었습니다. 세우고 묻고 싶었어요. 왜 나를 떠난 거냐고. 이렇게 멀쩡하게 있을 거면서 전화 한 통을 안 한 거냐고요. 문자 하나라도 잘 살라고 보냈다면, 그래도 어디선가 살아가고 있다는 걸 알았다면 미워하는 힘으로라도 견뎠을 텐데. 갑자기 솟구친 그리움과 미움이 뒤범벅된 마음으로 여자의 뒤를 계속 쫓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어디선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왜 나와 있어? 여자가 모퉁이 뒤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더니 자신을 부른 남자를 향해 다정하게 물으며 다가가더군요. 저는 서둘러 여자를 따라 모퉁이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자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고 말았습니다. 여자는 10년 전 사라진 내 아내와 목소리마저 비슷했습니다. 모퉁이로 다가갈수록 두 사람의 목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좀 전에 퇴근했는데 당신이 집에 없잖아. 아유, 하여튼 껌딱지. 저는 가빠오는 숨을 고르며 모퉁이를 돌아섰습니다. 여자는 남자에게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여보, 오늘은 날씨가 참 좋다. 밝게 말하는 아내의 목소리마저 10년 전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두 사람의 뒷모습을 보는데 아직 그녀가 내 아내라는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가슴에 불덩이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눈치채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두 사람의 뒤를 따랐습니다. 정말 이상했던 건 두 사람의 대화를 듣는데 남자의 목소리도 제 귀에 익숙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뭐 해줄까?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다. 내가 맛있게 해줄게. 그대로 계속 가다가는 얼굴을 제대로 확인하기 어려울 것 같았습니다. 전 방향을 틀어 두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볼 수 있는 쪽으로 서둘러 걷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택 안으로 사라지기 전에 얼굴을 확인해야만 했습니다. 다행히 조금 빨리 나온 덕에 아이의 학교 시간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건물 맞은편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이 건물 출입구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팔짱을 낀 채 다정하게 들어가는 여자의 얼굴은 분명 10년 전 사라진 제 아내와 똑같았습니다. 너무 놀라 맥이 풀리려던 차, 저는 아내가 팔짱을 낀 남자를 보고 기겁하고 말았습니다. 그 남자의 얼굴은 저와 똑같았습니다. 저기요! 거기 뭐예요? 그때였습니다. 경비가 저를 향해 달려오더군요. 저는 저도 모르게 경비를 피해 달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어쩌면 그 상황에서 달아나고 싶었던 걸지도 모릅니다. 그토록 꿈꾸던 순간을 마주했는데 아내를 찾은 것 같은데 상황은 온통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이 된 마음으로 일단 아이를 데리고 왔습니다. 집으로 가는데 아이가 제잘제잘 하는 말이 하나도 들리지 않아 겨우 대답만 했습니다. 나와 너무나 닮은 남자. 도대체 아내는 왜 그와 살고 있는 걸까? 혹시 나를 그 사람과 착각한 걸까? 그 여자가 아내가 맞긴 할까? 하지만 그녀가 나와 닮은 남자와 살고 있다는 사실이 분명 나의 아내라는 증거 같았습니다. 다음날 저는 다시 고급주택으로 찾아갔습니다. 이번에는 출입구에서부터 경비에게 막혔지만요. 제가 경비에게 자초지종을 설명하려던 그때였습니다. 죄송해요. 라동 202호 선생님 맞으시죠? 어제는 제가 바빠서 정신이 없었습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 보이셔서 다른 분인 줄 알았는데 뒤늦게 아차 싶더라고요. 순간 아내의 옆에 있던 남자가 떠올랐습니다. 네. 순간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겨우 대답은 했는데 경비가 말한 라동 202호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저는 서둘러 라동으로 향했습니다. 202호라는 글자만 되뇌며 건물 앞까지 갔지만 또 앞에서 막히고 말았습니다. 고급주택이라 그런지 건물마다 안전문이 있었습니다. 좌절하고 있던 그때 안전문이 열리면서 그 여자가 나왔습니다. 문을 마주보고 서 있었던 덕에 그녀를 정면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를 본 여자가 화들짝 놀라더라고요. 헉, 당신 옷이 왜 그래? 아침에 다른 옷 입고 나갔잖아. 저를 너무도 당연하게 남편이라 생각하는 그녀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여보, 10년 만에 불러본 것이었습니다. 울컥 눈물이 나려 했습니다. 왜? 저는 겨우 울음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나 못 알아보겠어? 그때였습니다. 아내의 얼굴이 새하얘지더군요. 아내의 시선은 제가 아닌 제 뒤를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뒤를 돌았습니다. 어쩐지 제 뒤에 누가 있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돌아서는 순간 그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가 누구인지 단박에 알겠더군요. 왼쪽 눈 아래의 상처. 초등학교 때 저와 뛰어놀다가 책상 모서리에 부딪혀 생긴 상처였습니다. 그런데 얼굴만큼은 정말이지 저와 똑같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내가 어떻게 나를 못 알아보고 이놈과 살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것도 10년을 함께 살면서도 몰랐다니 기가 찰 노릇이었습니다. 여보, 이 자식이 누군지 알아? 그때였습니다. 그놈이 제 팔을 확 잡아당기더니 귀에 대고 소곤대더군요. 조용히 해. 네 와이프는 기억이 없어. 저는 순간 멍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날 못 알아봤구나. 그럼에도 그녀가 10년 전 사라진 나의 아내라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아내를 보는 사이 그놈은 아내에게 가서 귓가에 대고 소곤거리더군요. 내가 집에 가서 설명해 줄게. 일단 들어가 있어. 응.
아내는 어리둥절한 얼굴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나와 똑같이 생긴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다니. 저는 아내가 건물 안으로 사라지는 모습에서 눈을 뗄 수 없었습니다. 그런 제가 이상한 건지 신기한 건지 아내도 들어가는 내내 저를 흘끗거렸습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살아있다는 게 다행이면서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어떻게 이 자식이 다시 내 인생에 끼어들 수 있는 건지 모든 게 다 황당했습니다. 일단 사람들 좀 없는 쪽으로 가자. 그놈이 뭐라고 떠들든 들어줄 이유가 없었습니다. 너 대체 뭐하는 짓이야? 내가 네 아내를 보호해준 거야, 모르겠어? 보호? 넌 범죄자야. 설마 모르고 저지른 짓은 아니겠지? 알아. 근데 뭐 이제 네 와이프는 나한테 익숙할 텐데 몸도 마음도. 도저히 더는 들어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놈은 제 주먹에 받고 저 앞으로 나가 떨어졌습니다. 그놈은 터진 입술에 피를 닦더니 비열한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너도 봤잖아. 나랑 얼마나 잘 살고 있는지. 이제와 사실을 밝히면 네 와이프 충격에 또다시 무슨 일 생길지 몰라. 기억이 하나도 없다니까? 이제 와서 뭐 어쩔 건데? 네가 가자고 하면 따라갈 것 같아? 저는 그놈의 멱살을 잡아 자리에서 일으켰습니다. 이 새끼야, 수작 부리지 마.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내 와이프가 너랑 살고 있냐고? 말했잖아. 기억을 잃었다고. 그러니까 기억을 왜 잃느냐 말이야.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갔던 사람이 왜 갑자기 기억을 잃어? 사고가 있었어. 뭐? 사고 난 네 와이프를 내가 발견했고. 네가 아파트 단지에 있는 내 와이프를 어떻게 발견해? 그놈은 불현듯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래, 인정. 나 네가 어떻게 사는지 늘 궁금했어. 그 즈음에 네 소식을 알게 돼서 주변을 맴돌고 있었어. 너도 알잖아. 학창시절 내내 내가 늘 너 따라다닌 거. 실은 네 소식 다 알고 있었어. 넌 대학 간 후로 나한테 일절 연락도 없었지만 그놈이 제 안부를 알고 있을 거라는 건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손절을 한다고 해도 초중고를 같이 나온 우리를 아는 동창이 많았습니다. 구라치지 마, 이 새끼야. 그럼 얼굴은 뭐라고 설명할 건데 왜 나랑 똑같이 성형을 했냐고? 너 잊지 말라고. 무슨 개소리야. 네 와이프가 정신을 차렸는데 기억을 잃은 거야. 나를 너무 의지하는데 어떡해. 너에 대한 기억을 하루라도 빨리 되찾으라고 내 얼굴을 성형했어. 근데 기억을 못 찾더라고. 그래서 계속 나랑 같이 있었던 거야. 이 새끼야, 미친 소리 마. 나한테 무조건 연락을 했어야지. 지금 네가 하는 말을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해봐. 누가 믿는지. 네가 못 믿는 건 모르겠는 건 아니야. 근데 나 진심이야. 늘 널 따라했던 것도 네가 좋아서 그랬던 거 알잖아. 난 안전하게 네 아내를 보호했어. 그런데도 내가 범죄를 저지른 거야? 그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자꾸만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이 지나 만났는데도 그놈과의 대화는 학창시절과 다르지 않게 답답하더군요. 그놈과 저는 처음엔 절친한 사이였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어요. 초등학교 때 준비물을 놓고 왔는데 그놈이 자기 준비물을 저에게 주더라고요. 넌 어쩌려고? 난 쉬는 시간에 옆반 애한테 빌리면 돼. 처음엔 그놈의 겸손한 친절이 좋았습니다. 그렇게 가장 친한 친구가 됐습니다. 그러다 고등학교까지 같이 가게 되면서는 정말 운명인가 싶어 더 친하게 지냈습니다. 주변에서도 너희 둘은 어떻게 초중고를 다 같이 다니냐고 신기해할 정도였습니다. 저와 그놈이 함께 다니고 있으면 형제인 줄 아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그놈의 옷차림이 보통 비슷했거든요. 그놈은 늘 저와 같은 머리 모양, 운동화, 옷차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어릴 땐 그게 친밀감의 표시 같아서 좋았습니다. 그러나 중학교를 들어갈 때부턴 그게 조금씩 싫어지더라고요. 야, 이제 그만 좀 따라해. 우리가 초딩도 아니고. 뭐 어때? 친구면 같은 거 입고 그러는 거지. 아, 쪽팔린다고. 고등학교에 가면서는 같은 반이 된 적은 없어 저에게 새로운 친구들도 많이 생겼습니다. 고등학교에서 사귄 친구들은 그런 그놈을 하나같이 이상해했습니다. 네 친구 말이야. 걔는 왜 우리를 그렇게 적대시하냐? 그러니까 같이 놀자고 해도 맨날 네 꽁무니만 쫓아다니고. 네 꼬봉이냐? 그럴 때마다 전 친구들 앞에서 그놈을 감쌌습니다. 좀 내성적이어서 그런다. 원래 숫기가 없다. 그래도 착한 애다. 그러면서요. 문제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일어났습니다.
그때 저에겐 여자친구가 있었습니다. 고등학교에 올라와 1학년 때부터 사귀던 여자친구였는데 실은 저의 첫사랑이었습니다. 우리는 늘 같이 공부도 하고 등하교도 같이 하면서 같은 대학에 가는 꿈을 꾸곤 했습니다. 여자친구까지 생기자 그놈과 어울릴 일이 확실히 줄었습니다. 아니, 그런 줄만 알았습니다. 어느 날 여자친구가 제 얼굴 사진을 너무 가까이서 찍기에 물었습니다. 왜 이렇게 내 얼굴을 찍어? 네 절친이 찍어달라던데? 여자친구가 말하는 절친이 그놈이라는 걸 한 발 늦게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한 건 여자친구가 그놈을 어떻게 아느냐는 것이었죠. 네가 걔를 어떻게 알아? 지난번에 스치면서 인사한 게 다였잖아. 걔가 교실 앞으로 찾아왔었어. 너랑 절친이라고 번호 좀 달라길래 줬더니 자꾸 연락을 하더라고. 뭐? 그래서 몇 번 만난 게 다인데? 예상치 못한 얘기가 입이 쩍 벌어졌습니다. 걔랑 연락하는 것도 모자라 만나기까지 한다고? 왜? 네 친구 아니야? 아니 뭐 친구는 맞는데. 여자친구가 워낙에 대수롭지 않게 말했기 때문에 저도 더 따져 물을 수가 없었습니다. 전 그놈을 만나 따끔하게 경고하고 싶었지만 어쩐 일인지 그놈이 저를 피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나 어제 네 여자친구랑 그 새끼랑 손잡고 가는 거 봤다? 갑자기 그게 무슨 개소리야. 진짜라니까? 내 눈으로 직접 봤어. 저는 그 친구에게 주먹을 날릴 뻔했습니다. 사실일 리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워낙 그놈을 싫어하던 친구여서 더 확신했습니다. 여자친구에게도 그놈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묻고 싶지 않았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얼마 후 저는 결국 여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받았습니다. 우리 헤어져. 여자친구가 그놈과 손을 잡고 다녔다는 말이 자꾸 머릿속을 맴돌더라고요. 그럼 설마 그게 사실이었어? 니들 둘이 손잡고 다닌다는 게? 치, 뭐야? 알고 있었네? 기가 찼습니다. 그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여자친구는 더 어이가 없었고요. 네 친구가 날 꼬셨어. 뭐? 근데 뭐 어쩌라고. 네가 친구들한테 내 욕하고 다녔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모른 척하지 마. 네 친구한테 들었거든? 공부하다가 자는 거 보면 돼지 같다고. 진짜 별로라고 그랬다며. 그게 무슨 소리야? 됐어. 그렇게 돼지 같은 년이랑 왜 사귀었니? 네 친구는 나한테 꽃 같다고 하더라. 그것도 새빨간 장미. 넌 남친인 내 말보다 걔 말을 믿어? 나 그런 말 한 적 없어. 그 새끼가 거짓말한 거야. 난 맘 변했어. 구질구질하게 매달리지 마. 지난 추억이라도 아름답게 간직하자. 그렇게 전 첫사랑과 헤어졌습니다. 그 사이에 그놈이 있다는 걸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놈을 찾아갔습니다. 집으로 갔더니 그놈이 집에 아직 안 왔더군요. 아파트 단지 아래서 기다리는데 늦은 밤에 돼서야 그놈이 돌아오더라고요. 분명 교복을 입고 있었는데 자세히 보니 술에 잔뜩 취해 있었습니다. 너 뭐야? 술 마셨냐? 미쳤어? 어? 내 친구 아니야? 저를 보더니 삿대질까지 하며 비틀비틀 걸어오더군요. 저에게 냈다 안기려기에 그놈을 밀어버렸습니다. 술에 취한 탓인지 벽에 부딪히더니 바닥에 주저앉더군요. 저는 그런 그놈의 멱살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너 이 새끼 뭐 하자는 거야? 너 내 여친한테 뭐라고 했냐고? 별말 안 했는데 그걸 믿더라. 뭐? 아니 진짜 사랑했으면 사랑하는 사람 말을 들었겠지. 내 말을 들었겠어? 안 그래? 내가 찐사랑인지 아닌지 걸러준 거야. 뭐 이런 미친 새끼가 다 있나 싶었습니다. 그걸 말이라고 하냐? 걔가 얼마나 예민한 앤데 상처도 잘 받는 애한테 그런 말을 하면 당연히 진짜라고 믿지. 그냥 단박에 믿더라니까? 첫사랑은 개풀. 첫사랑 그냥 다시 해. 걔 완전 쓰레기야 쓰레기. 내 덕에 이참에 헤어진 걸 다행이라고 생각해.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놈은 더 패줄 수도 없어서 그냥 두고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내내 온몸이 부들거렸습니다. 그러나 제 주먹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후 그놈과는 눈도 마주친 적이 없습니다. 술이 깨니 쪽팔린 줄은 알았는지 그놈도 저에게 접근하진 않았습니다. 이후 제 첫사랑과 그놈은 한 달쯤 사귀다가 헤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더군요. 저는 친구도 첫사랑도 잃었으니까요. 시간을 돌릴 수 있다면 다른 친구들의 말을 따라 하루라도 빨리 그놈과 손절할 걸 그랬다고 후회했습니다. 그 후로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도 그놈과 마주친 적은 없었습니다.
신기할 정도로 눈에 띄지 않더라고요. 그 후 대학에 간 뒤로는 완전히 잊고 지냈습니다. 특히 지금의 아내를 만난 후로는 첫사랑에 대한 기억도 거의 사라져 그놈이 떠오를 일이 없었죠. 그런데 아내가 사라진 지 10년 만에 그놈이 다시 제 일상에 끼어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온 뒤 저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내는 기억을 잃은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놈의 말을 어디까지 믿어야 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속이 타들어갔습니다. 그 집에서 아내가 그놈과 함께 있을 걸 생각하니 치가 떨렸어요. 그때였습니다. 오랜만에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 친구는 학창시절 저에게 그놈을 조심하라고 해주었던 친구였습니다. 야, 너 그 얘기 들었냐? 네가 손질한 그 새끼 첫사랑 두두 너랑 똑같은 얼굴로 성형해서 산다는데? 네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우리 친척 형이 성형외과 의사가 있거든. 갑자기 나한테 혹시 이 사진에 있는 애 네 친구 아니냐고 묻는데 네 사진이더라고.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웬 남자가 그 사진을 들고 와서 똑같이 고쳐달라고 했다는 거야. 이제 코만 남았다면서. 차마 얼마 전에도 봤다는 말은 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대답하지 않자 친구가 말을 이어갔습니다. 친척 형이 물어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알바한 돈으로 한 군데씩 고쳤다고 그러더래. 네 사진 들고 다니면서 걔 진짜 완전 사이코 아니냐? 이사한 건 알고 있었지만 그 정도로 미친놈이었다니. 너 설마 요즘도 연락하고 지내는 건 아니지? 야, 그런 새끼는 피하는 게 상책이야. 친구의 얘기를 듣는데 번뜩 떠오른 기억이 있었습니다. 그놈이 제 얼굴을 찍어달라고 했다며 가까이서 제 얼굴을 찍던 첫사랑의 모습이요. 설마 그때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건가 싶어 소름이 끼쳤습니다. 사실은 10년 전에 아내가 사라졌는데 얼마 전에 그 새끼랑 같이 있는 걸 봤어. 뭐? 그 순간 조금 전에 친구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야, 잠깐만. 그 새끼가 성형한 게 언제라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돈 생길 때마다 한 군데씩 계속 한 것 같던데? 순간 머리를 망치로 한 대 얻어맞은 듯 했습니다. 아내 사고 후 성형을 했다고 한 말은 또 거짓이었던 겁니다. 다음날 저는 아내가 살고 있는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 안에는 아내와 그놈이 함께 있더군요. 어쩐 일인지 그놈은 저를 반갑게 맞더니 아내에게 소개시켰습니다. 여보, 당신한테는 처음 말하는 건데 내 쌍둥이 동생이야. 저는 황당해서 그놈을 봤습니다. 그러나 그놈은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그래놓고는 저에게 그랬습니다. 충격받을까봐 일단 그렇게 둘러놓자.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모습을 보고 있자니 이놈을 믿었던 제가 한심하더라고요. 일단 저는 아내의 안전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그놈과 함께 있는 아내는 너무나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더 마음이 쓰렸습니다. 그놈은 저에게 함께 저녁을 먹고 가길 권했고 저는 아내 때문에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부엌에서 뚝딱거리는 사이 저는 거실을 돌아다니다가 두 사람의 결혼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정말 시까지 올린 건가 의심하던 그때였습니다. 여보, 카놀라유가 다 떨어졌어. 마트에서 지금 좀 사다 줄래? 그놈은 쭈뼛거리더군요. 아, 그러지 말고 내 쌍둥이 동생한테 사오라고 할까?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아니지. 우리 집에 처음 오신 손님인데. 결국 그놈은 심부름을 나갔습니다. 저를 데리고 가려 했지만 아내의 꾸지람에 실행하진 못했습니다. 아내는 저에게 차를 내어주더라고요. 쌍둥이 동생이라니 정말 닮았네요. 아내는 역시나 기억이 없구나 싶던 그때였습니다. 지난번에 저한테 그러셨죠? 나 못 알아보겠냐고. 아내가 제 말을 기억하고 있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저는 울컥 차오르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습니다. 네, 제가 아는 사람이랑 너무 닮으셔서요. 그게 누군데요? 제 아내요. 아내는 당황한 듯 저를 보더니 곧 생각에 잠긴 듯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놈이 없을 때 하나라도 더 알아내기 위해 물었습니다. 혹시 기억을 어디까지 잃으신 건가요? 아... 혹시 전부 잃으셨나요? 어릴 때부터? 아니요, 20살 때 기억이 있어요. 정말요? 네? 20살 때라면 우리가 대학에서 처음 만난 즈음이었습니다. 그럼 날 기억하는 거잖아. 우리 처음 만났던, 아니 처음 봤던 것도 기억해? 다시 20살이 된 것처럼 물었을 때 아내는 멍하니 저를 봤습니다. 그렇게 한동안 말이 없던 아내는 돌연 저에게 물었습니다. 말해봐요, 어디였는지. 시계탑 밑에서 부딪혔었잖아.
내가 그때 당신한테 첫눈에 반해서 연락처 좀 달라고 엄청 쫓아다녔잖아. 아내의 눈동자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신이군요. 내 남편. 날 알아보겠어?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 역시 눈물이 나던 그때였습니다. 꼴값들을 떨고 있네. 심부름을 마친 그놈이 현관에 서 있었습니다. 그놈의 눈이 돌아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를 제 등 뒤로 숨겼습니다. 그놈은 아마도 식용유가 들었을 봉투를 공중에 휘두르며 건들건들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너 불쑥불쑥 날 낯설게 볼 때마다 불안하다 했어. 기억이 안 들어오니까 마지못해 내 옆에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아내는 제 등 뒤에서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눈 밑에 상처가 이상했어. 내가 말했잖아! 당신은 기억을 잃은 사이에 다쳤다고. 아무것도 기억 못했잖아. 우리가 어떻게 처음 만났는지. 20년도 더 된 일을 어떻게 기억해? 너야 기억이 별로 없으니까 기억하는 거지. 이 사람은 기억했어. 아내는 뒤에서 제 옷을 꽉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놈이 봉투 안에서 과도를 꺼냈습니다. 그놈은 카놀라유가 든 봉투를 바닥에 던져놓고는 말했습니다. 내가 혹시 몰라서 이것도 사왔어. 어쩐지 필요할 것 같더라고. 그놈은 칼을 든 채 우리가 있는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미 집안의 구조를 확인해둔 상태였습니다. 전 아내를 등 뒤에 숨긴 채 부엌 쪽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대체 다들 왜 날 못 믿는 거야? 그냥 조용히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잖아. 그놈의 칼은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넌 이 새끼야, 아내가 사라진 지 10년이면 딴 년이랑 결혼해서 살면 되지 여태 또 그걸 기다리고 있었어? 나만 집요한 줄 알잖아. 너야말로 진짜 사이코야. 그러나 전 그놈의 말에 대꾸하고 있을 여유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부엌 문턱까지 도착한 그때였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현관 쪽에 가깝게 있던 그놈이 움찔 놀라며 문을 돌아봤습니다. 그놈이 아내를 향해 물었습니다. 당신 뭐 시켰어? 저는 부디 아내가 그렇다고 해주길 바랐습니다. 그러나 아니, 안 시켰는데? 그놈은 곧 저를 째려보며 물었습니다. 너 무슨 헛짓거리를 한 거야? 밖에 누구냐고. 그때였습니다. 저는 냉큼 인터폰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 집의 인터폰은 부엌 입구 바로 옆에 있었습니다. 문이 열림과 동시에 경찰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그놈의 손에 칼이 들린 것을 본 경찰은 주저없이 그의 손목에 수갑을 채웠습니다. 그놈은 돌연 순진한 얼굴로 경찰들에게 되물었습니다. 형사님들, 수갑을 차야 하는 건 저 자식이에요. 저 자식이 저희 집에 무단으로 들어왔어요. 그렇지 여보? 아내는 여전히 바들바들 떨며 제 등 뒤에 숨어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저와 그놈의 얼굴을 번갈아 보더니 혀를 내둘렀습니다. 진짜네요? 얼굴이 어쩜 이렇게 똑같아요? 저는 한숨만 나왔습니다. 지난밤 친구의 전화 덕분에 그놈이 거짓말을 한 것을 알게 된 저는 아침 일찍 인근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죠. 처음엔 경찰들도 믿지 못하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얼굴을 똑같이 뜯어 고치는 건 좀... 저라고 믿기겠어요? 근데 봤다니까요? 경찰들은 무턱대고 아내가 사는 집에 쳐들어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먼저 보호한 뒤 그놈을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행히 경찰들도 제 제안을 받아주었습니다. 그놈은 그 자리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신원 조회 결과 그놈이 데리고 있던 그녀는 제 아내가 맞았습니다. 그놈은 수감됐고 전 아내를 데리고 일단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살던 고급 주택에 비하면 너무 작고 초라한 집이라 괜히 고개가 숙여졌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아이를 보더니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울어? 이렇게 좋은 날. 기억은 없는데 그냥 알 것 같아요. 이 아이가 내 아이라는 걸. 아내가 아이를 향해 양팔을 벌렸고 아이는 쭈뼛거리면서도 제 엄마의 품에 안겼습니다. 아내는 아이를 꼭 안은 채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바보였어. 그날부터 우리는 기억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가 사라졌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크고 좋았던 우리의 첫 보금자리. 아내와 함께 음식물 쓰레기 수거장을 돌아보는데 아내는 전혀 기억나는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기요, 오랜만이네.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저를 불렀습니다. 중년의 아주머니였는데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기억 안 나겠지만 난 지금도 여기 살거든. 우리 같은 동에 살았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사 간 지 오래돼서. 아이, 괜찮아요. 어디 정신이 있었겠어. 와이프 잃어버렸다고. 그래도 일이 잘 된 모양이네. 아주머니는 아내를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서 USB를 꺼내 저에게 내밀었습니다. 왜 그때 혹여나 블랙박스에 안에 찍혔을까봐 엄청 구하고 다녔잖아. 안 찍힌 줄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차 바꾸면서 자동 저장된 블랙박스 영상을 정리하는데 찍혔더라고. 네? 근데 이미 돌아온 걸 보니 그 나쁜 놈은 잡았나봐. 나쁜 놈이요? 납치범 아니었어? 네? 우리는 급히 USB를 들고 경찰서로 향했습니다. USB 안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고 돌아오던 아내가 갑자기 나타난 차에 치이는 모습과 그런 아내를 싣고 도망가는 그놈의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역시 그놈은 그때도 이미 저와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제야 당시 주민들의 증언이 무슨 말이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남편이랑 같이 가는 것만 봤는데. 밤에 가는 거 봤어. 남편이랑 어디 가던데. 당시 말도 안 되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바람에 수사에는 진전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나를 꼭 닮은 그놈을 보고 있자니 주민들은 모두 사실을 말했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놈의 경찰 조사가 시작됐고 우리는 특별히 그 조사 과정을 몰래 볼 수 있었습니다. 예, 제 친구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해서 늘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 새끼가 진짜 의리가 없거든요. 제가 첫사랑 좀 뺏었다고 연락을 끊질 않나. 내가 맨날 따라한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그 새끼가 하도 구박을 해서 이렇게 된 거라니까요. 헛소리 그만하고 아내분을 납치한 이유가 뭐야? 그거나 말해. 그러다 그 새끼 아내를 봤죠. 처음에는 애를 데리고 갈까 했는데 아직 어리더라고. 그냥 궁금했어요. 친구랑 똑같은 얼굴을 한 나를 보고 친구의 아내가 착각을 할까 안 할까. 장난 한번 치려고 시작한 게 이렇게 된 것뿐이에요. 그럼 납치는? 납치는 했죠. 아니, 그러니까 왜 남의 차에 치이고 그래? 난 그냥 지나갔을 뿐인데. 이 새끼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그냥 지나가? 아주 대놓고 피해자한테 돌진하던데? 경찰은 그놈에게도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주었고 그놈은 모든 것이 계획적이었음을 자백했습니다. 결국 그놈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내 역시 조사를 받았습니다. 정신을 차렸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습니다. 20살까지의 기억이 있었다 보니 제가 20살인 줄만 알았어요. 마침 남자친구도 있더라고요. 물론 눈 아래 상처가 이상해서 물어보니 제가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눈 밑에 상처는 몇 년 전에 난 거라고요. 그놈은 처음부터 저인 척하면서 아내에게 접근했고 아내는 그 말을 당연히 믿었습니다. 그러나 10년을 같이 살았어도 이상한 점은 한두 개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한 번도 절 자신의 본가에 데려가지 않았어요. 마찬가지로 저에게도 친정에 가지 말라고 하더니 제가 화를 내니까 친정 식구들이 사고도 다 죽었다고 하더라고요. 전 제 신분이 가짜인지도 몰랐어요. 그놈이 재산 관리를 했다 보니 신분증을 맡기라고 했거든요. 전 제 이름이 바뀐 줄도 모르고 10년을 살았어요. 기억이 없다는 게 늘 약점이 됐거든요. 조사를 마치고 나온 아내의 손을 잡아보았습니다. 10년 만에 잡은 손이었지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하다. 자기 맞는 것 같아. 나 맞아. 근데 잘 안 믿겨. 너무 오래 속고 살아서 그런가 봐. 천천히 믿어도 돼. 말은 그렇겠지만 저라고 해서 이 상황이 쉽게 믿기는 건 아니었습니다. 비로소 아내가 돌아왔는데 저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아내를 찾아댔습니다. 여보 어딨어? 화장실. 여보! 방에 있어, 방에. 그만 좀 찾아. 저는 아내와 집에 같이 있으면서도 아내를 찾았고 회사에 가서도 수시로 아내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처음엔 답에 5분도 안에 오지 않으면 냅다 전화를 걸었고 전화를 받지 않으면 조퇴를 하고 집으로 뛰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아내는 차라리 휴대폰에 위치 추적 앱을 깔라고 하더라고요. 위치 추적 앱을 깔고 아내의 위치를 확인하고 나서야 저는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 저에게 아들이 그랬습니다. 아빠, 이건 아빠에게 나쁜 마음을 먹고 접근한 악인으로 인해 벌어진 사건이야. 그 사람은 수감돼 있으니 더는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야. 내가 보기엔 엄마랑 아빠 둘 다 정신적인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 치료를 받는 게 좋지 않을까? 역시나 어른스러운 아들의 말 덕분에 저와 아내는 상담 치료를 시작했습니다. 몇 달 후 그놈의 징역형이 결정됐습니다. 아내는 그제야 안도하며 그놈과 지냈던 고급 주택에서 짐을 좀 빼와야겠다고 했습니다. 꼭 가야 돼?
범죄 현장에 다시 가는 거나 다름이 없는데. 꼭 가져올 게 있어. 그럼 내가 가져올게. 안 돼. 내가 가져와야 돼. 그래야 진짜 의미가 있는 거야. 저는 결국 아내의 뜻을 따라 그놈의 집으로 함께 갔습니다. 저는 기분이 나빠 발도 들이기 싫은데 아내는 의외로 성큼성큼 안으로 들어가더니 웬 꾸러미 하나를 달랑 들고 나오더라고요. 그 사이 둘러본 집 안에는 아내의 고급 드레스룸도 있었고 비싸 보이는 것들이 꽤 있었습니다. 막상 아내가 꾸러미 하나를 덜렁 들고 나오자 저는 좀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이거 가지러 온 거야? 응, 난 이거면 돼. 다른 건 다 그 새끼 취향이야. 소름 끼쳐 가져가기 싫어. 그럼에도 참 크고 쾌적한 집이었습니다. 이런 집에 살던 아내를 좁디 좁은 우리 집으로 다시 데려가려니 괜히 미안하더라고요. 미안해. 진즉 못 찾은 것도 모자라 이렇게 좋은 집에 살다가 작은 집으로 가게 해서. 원래는 좋은 직장도 다녔었는데 당신이 사라지고 관뒀거든. 애기도 키워야 하고 해서. 미안할 것도 많다. 거기 내 남편도 있고 내 아이도 있는데 거기가 내 집이지. 아내는 그 큰 집을 둘러보더니 저에게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살았나 싶어. 당신도 우리 애도 없이. 집으로 돌아가는 길 덜컥 겁이 나더라고요. 그토록 기다렸던 순간이 왔는데 직장도 예전만큼 좋은 곳도 아니고 집도 볼품이 없고 조금 더 열심히 살 걸, 더 부지런히 살 걸 하는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거기다 저와 아내의 상담비도 못지않게 나가고 있었습니다. 제 표정을 본 건지 아내가 제 어깨를 두드리며 그러더라고요. 걱정 마. 이제 돈은 내가 많아. 당신이 돈이 많다고? 당신은 전업주부였는데 처가도 그렇게 부자는 아니었고. 아내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저에게 통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미친놈이 모든 돈을 내 앞으로 해놨거든. 그 자식이 돈이 많았어? 내 앞으로 해놓은 게 100억. 통장을 보니 정말 100억에 달하는 돈이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그놈이 번 돈 다 나한테 줬어. 무슨 심보인지는 몰라도. 뭘 해서 이렇게 번 거지? 그게 중요해? 그래봤자 범죄자인데? 그렇긴 하지만 우리를 파괴했던 범인에게 받는 위로비라고 생각해. 아내는 자신의 몫이었던 100억 원과 굵은 소금을 챙겨 그 집을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집 앞에 굵은 소금까지 야무지게 뿌린 아내는 제 손을 잡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저희는 새 집으로의 이사를 준비 중입니다. 비록 지옥 같은 10년이었지만 다시 넉넉하다 못해 넘치게 우리 세 식구 잘 먹고 잘 살아보려 합니다. 오늘 준비한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하세요.